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임용고시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제2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직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제2급을 제1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연락을 받고 저와 지금 온라인 콘텐츠로 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대학 4년 동안 이론 중심으로 공부한 다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발령받고 나서 2-3년 정도 후에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선생님들의 경우 마주치는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져 있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선생님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 자격연수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길고도 어려운 연수를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수하라 한다면 그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를 무난하게 이수한 선생님들에게는 2급을 1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줌과 동시에 급여에서도 한 호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로소 교육 전문직에 응시할 자격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격 연수는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여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 강의 주제로 돌아와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강의 주제는 미래교육과 교사 역량 함양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 트렌드라는 부제를 강의 주제 위쪽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강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3개의 주제를 화면과 같이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범위를 좁혀서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교사들은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화면과 같이 4개의 작은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 볼 때 각각을 10분 내외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설계해 본 것입니다. 먼저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화면에 제시한 것과 같이 슬라이드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강의 노트에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편집하여 메모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제시해 놓았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편의상 3단계로 분류합니다.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인류 버전 1.0이라 하고 2000년부터 2034년 사이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사람들을 인류 버전 2.0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을 인류 버전 3.0이라 부르죠. 시간 관계상 그 배경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1세대는 잘하면 120세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세대들이며 2세대는 15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0세 이상의 수명을 갖게 될 후손들인데요. 어쩌면 자신의 의지가 허락할 경우 수명의 개념이 사라지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기대 수명은 미래학자들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각 나라들의 정책과 기업들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류 버전 1.0 시대에는 학교 교육만 충실하게 받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버전 2.0의 시대에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습도 변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교육보다는 평생학습의 개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2.0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 버전 1.0 시대에 태어났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혁명과 의식기술혁명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까지 진행된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펼쳐질 미래사회는 단순하게 3에 1을 더하여 제4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까요?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부르는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 대신 의식기술혁명의 시대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를 산업혁명의 시기로 정의하고 2020년 이후를 의식기술혁명의 시기로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산업혁명에서 의식기술혁명으로의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인류는 이 20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생활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사스와 2015년에 등장한 메르스 또한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스에서 메르스까지는 약 12년 정도 걸렸는데 메르스에서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었던 코비드 19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산업혁명 시대와 의식기술혁명 시대의 전환점에서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의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전환점이라는 20년의 기간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과 의식기술혁명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구분하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전환기로 설정하였으며 2020년 이후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여 놓은 표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명의 주체가 사람이었으며 혁명의 대상은 기계와 공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기계와 공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인재로 인정을 받았겠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계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물질계의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명과 여가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의식을 변화시키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는 의식기술혁명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미래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의식기술혁명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로 코로나가 미치는 효과,
코로나 임팩트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 삶에 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진행형 코로나의 시대하고 하나는 탈경계화 시대, 디보더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봤어요.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앉아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컴퓨터를 통제하면서 녹화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제가 서서 정중하게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화면을 제가 또 자유롭게 제어하면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진행형 코로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하면은 언제부턴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어떤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그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진행형 코로나 시대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우리는 코로나를 박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뭐냐? 저는 포스트라는 단어 대신에 컨티뉴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겠다.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앞으로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포스트 코로나 대신에 컨티뉴어스 코로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앞에서 의식기술 시대하고 산업혁명 시대를 제가 구분해 줬어요. 여기서도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시간의 경계를 두어봤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앞에서도 20년, 이걸 전환기라고 했죠. 이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이 이전을 비포 코로나, 이후를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물론 이때라고 해서 코로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인 질병들만 제가 써놨는데요. 18세기에는 흑사병이 엄청난 재앙으로서 인류에게 다가왔죠. 그 다음에 또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20세기가 끝나면서 이제 모든 유행병이나 질병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2000년에 들어서자마자 2000년 초반, 즉 사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2, 13년 지나서 메르스가 또 시작이 됩니다. 둘 다 뭐 박쥐네, 뭐 낙타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네. 아무튼 간에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감염된 그런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사스하고 메르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코비드 19, 이걸 초창기에는 우한 지역에서 발병했다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이 안타깝게도 작년에 발발해서 올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사르스하고 메르스하고 코비드 19는 전혀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공통점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발병한 질병이에요, 사스는. 그런데 이 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17년 전에 병에 대한 백신이 안정화가 안 됐는데 5년 전에 질병이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됐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코비드 19 또는 우한 폐렴,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1년 안에 백신이 나올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많이 발달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상대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싫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멸 이런 개념은 우리는 생각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진단은 다 흐트러지고 사회나 교육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박멸이고 포스트 코로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이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신에 컨티뉴어스 코로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대응을 제대로 현명하게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세상 뭐 이런 것도 말보다도 오히려 진행형 코로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왜 제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에 진행형 코로나 또는 컨티뉴어스 코로나다 이렇게 명명을 한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코로나 효과에서 두 번째로 디보더라이제이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도시화도 급속히 퇴보하고 글로벌화도 급속하게 퇴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도시화와 글로벌화는 퇴보하지 않습니다. 잠시 주춤할 따름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다시 빠른 속도로 글로벌과 도시화는 가속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제 코로나가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으니까 내 집 마련을 지역에다 해볼까? 아, 이런 판단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도 더욱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경계화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트렌드, 이 트렌드는 절대 정지하는 법은 없다. 잠시 속도를 늦추다가 다시 속도를 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대학의 경우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15년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쯤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습은 엄청나게 변하게 되고 학교는 집단학습으로 인해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2020년 이후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발달로 사이버 학습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단학습 체제 학교보다는 개별학습 체제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학교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한 귀로 듣고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코비드 19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그러한 기술력이 바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결정타를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탈경계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뒤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줄 것은 이보다 더 훨씬 거대한 개념입니다. 국가, 보더 그러면 국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개념, 국경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게 또 표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노멀 코로나 이렇게 써놨어요. 이 노멀이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말로도 우리말로 쓰고 있지만은 그런 뜻보다도 아주 그 상식이 되어버린 보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컨티뉴어스하게 함께 동반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저는 노멀 코로나라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크게 20세기까지를 비포 코로나, 이때는 우리 지구촌에 그래도 그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공동체가 약 245개 정도 된다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2050년까지 50년 동안 8개의 경제 블록으로 강화될 것이다,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245개 국가가 해체 모여서 8개의 경제 블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또 2050년 이후가 되면은 이 8개의 경제 블록이 또 뭡니까? 해체 모여해서 세계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이 지도를 보면은요, 우선은
자, 2000년 이후에 50년 동안 진행될 8개의 경제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면은 이미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지역에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EU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아센이라는 10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10개 국가가 있죠. 그래서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EU와 나프타와 아세안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 진보학자 또는 미래학자,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는 8개의 경제 공동체로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의 3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 그 다음에 북미의 나프타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는 아시아에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유럽에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서남아시아의 경우는 유럽 문화권 쪽에 가깝게 3개의 경제 블록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은 이미 만들어져 10개국, 나머지 뺀 일본, 한국, 중국 이 나라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미래학자들은 재팬, 코리아, 차이나, 그래서 줄여서 제코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약어로. 그래서 동북아시아 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미래학자들이 이건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한국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유럽이라던가 북미 지역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동북아 지역의 이 경제블록, 경제연합인 제코친의 경우는 한반도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나죠? 자, 그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유럽에서는 가장 강하게 대립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과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유럽 공동체의 행정타운을 영국에 갖다 놓겠다, 영국인들이 주장하면 독일과 프랑스가 순수히 찬성할까요? 아니죠? No,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럼 또 프랑스가, 그럼 또 영국이 반대합니다. 독일이 또 영국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육지책으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유럽의 본토에서 영국이라는 섬으로 연결하는 지하 도로 있죠? 해상도로. 그 터널에 시작되는 벨기에 브뤼셀에다가 행정타운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델을 그대로 우리 제코친으로 가져와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일본이 우리가 환태평양 시대에 행정타운을 우리나라에 두자 그러면은 중국이 노합니다. 그러면은 또 중국에서 베이징에다가 패킹에다가 우리가 행정타운을 두자 그러면 일본이 별별 이유를 대면서 노할 겁니다. 그러면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유럽 모델처럼 여기 동북아 지역의 경제블록인 제코친 같은 경우도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행정타운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벌써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띄지도 않은 코비드 19이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빠르게 실현시켜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걱정이 저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5개라는 국가의 경계, 보더가 8개의 경제 블록으로 재편된다. 그것이 앞으로 2050년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국가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되 국가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 8개의 경제 블록의 권한과 힘이 상대적으로 세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번에는 그럼 2050년 이후에는 이 8개가 다시 세계의 문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금방 보이죠? 제가 이 그림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방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3개가 하나가 되겠네. 요거 3개가 하나가 되겠네. 요거 2개가 하나가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북미 지역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유럽이 또 하나. 그 다음에 동북아의 제코친의 3개 나라하고 아세안 10개 나라 연합의 13개 나라가 합쳐져서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어른이 돼서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2050년 이후입니다. 바로 2050년 이후에 이 아시아 문화권의 종주국 또한 리더국 또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아시아 문화권의 모든 국가와 인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초등학교 1급 전교사 자격 연수를 통해서 나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낼 마음의 준비와 미래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꼭지를 끝내고요.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백투더 홈랜드구가 되겠고요.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소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투더 홈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투더 홈랜드. 최근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든가 뉴스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리쇼어링.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코로나 19의 어떤 임팩트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쇼링이라는 단어보다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백투더 홈랜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포스트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비포와 포스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일단 설명할 때는 가져다 쓰겠습니다. 제가 설령 포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이것은 컨티뉴어스 코로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비포 코로나라는 것은 20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였죠.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먼저 중국으로 많이 갔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자 다시 베트남으로 갔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베트남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큰 기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것들을 철회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하나의 진단키트나 마스크를 만들어 팔고 싶어도 그 소재가 중국에 의해서 브레이크 걸려버리니까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되니까 단순히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의 운영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자국 내에서 안전하게 소재를, 부품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그게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판단을 여러 나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모든 나라가 공감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상이 걸린 나라들이 뭡니까?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홈랜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게 심각하냐면요. 돌아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임금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임금의 문제는 인간 대신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서도 우리가 로봇을 투입하지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실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로봇을 투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봇을 투입하더라도 노조라든가 사회적으로 크게 저항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실직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제가 노조의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부만 들어선다면 로봇들의 엄청난 생산성, 아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로봇들의 생산성. 왜냐면요, 로봇들은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고장만 안 나고 전기만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에 5일만 일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미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똘똘한 로봇 한 대가 100명이 할 일을 해낼 수 있다. 요렇게 1년간 추정해 볼 계산이 나옵니다. 고장이 안 나고 24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한 명의 인건비도 주지 않아도 돼요, 로봇한테는. 왜냐고요? 예. 부품만 갈아 끼워주고 전기만 공급해 주는데 그 비용은 엄청나게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대의 로봇만 투입하면은 100명이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부가가치를 가져다가 고루고루 잘 분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부만 들어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직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는 시간에 점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 6시간에서 4시간 줄어들겠죠. 그럼 남는 시간에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은 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야말로 우리 인류가 꿈꾸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어떤 사회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개념이 또 생기냐면 피지컬 트윈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다. 피지컬 트윈 팩토리 개념으로 돌아와야 된다. 무조건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왜? 해외 현지에 있는 공장도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국내에다 동일한 쌍둥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양쪽을 병행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개성공단에다가 우리의 중소기업들을 많이 보내놨는데 일방적으로 휴전선을 막아버리는 순간, 판문점을 닫아버리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왔고, 이것은 그 순간적 공장의 시설 피해보다도 다른 나라로부터 계약을 하고 따왔던 수출 물품을 보내지 못함에 의한 신용의 손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피해를 봤죠. 그 다음에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일본을 통해서 받았던 충격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피지컬 트윈 팩토리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두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섣불리 교육의 부분을 국내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국내와 국외 교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모든 공장에 한국인들만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로봇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는 대단히 늘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냥 과거에 산업시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런 것들을 결코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피지컬 트윈 팩토리, 피지컬 트윈 스쿨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의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소재. 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통해 소부장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글로벌 밸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업이 어떤 그 가치 있는 생산품을,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나라보다도 여러 나라로부터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함께 들여와서 결합해서 하나의 고부가 가치를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들여다가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대파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큰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재 산업도 부품도 그다음 장비도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는 청소년들의 미래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의 정말 꿈의 신소재라고 할 수 있는 소재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래핀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핀은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시대에는 우리 인류가 주로 도구로 사용했던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입니다. 스톤이죠? 그런데 철기 시대는 주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소재가 어떤 쇠였습니다. 오늘날은 뭐였습니까?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석기시대에는 오직 소재가 돌입니다. 철기시대는 돌과 쇠의 융합입니다. 현대시대는 돌과 쇠와 플라스틱의 융합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 또는 컨티뉴어스 코로나의 시대라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돌과 새와 플라스틱의 더 성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래핀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소재인 그래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희망이 밝습니까? 아마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 이 그래핀과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시대를 바로 저는 컨티뉴어스 코로나의 시대고, 그 시대를 주도할 신소재는 그래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수업 활동을 할 때 그래핀과 산업, 그래핀과 미래의 꿈, 이걸 연결시키는 활동을 한번 해준다면 아마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활용 분야를 한번 보면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끝도 없습니다. 청정에너지, 이건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다, 전기차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핀이 만일에 그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2차 전지에 활용되게 되면은요, 이 원가도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이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열어오는 소재도 그래핀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화폐에도 들어옵니다. 엄청난 암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정 식수, 바닷물을 정수해서 물 부족한 나라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비드-19도 그래핀이 들어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베럴리는 이미 얘기했죠.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 공기. 물을 정지해 주는데 공기를 못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제반적인 과학기술의 문제나 쓰레기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꿈의 신소재다, 그냥 신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는 미래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인재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의 조건인데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이나 지식을 조직이 결정했습니다. 기술혁명의 시대가 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이나 지식을 조직, 즉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점점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직이 결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재 조건이 기능이나 지식을 조직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이걸 공부해라, 이렇게 습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터넷이나 도서관이나 어디를 가서 찾아서 학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빠른 속도로 기계지능이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미래인재의 조건은 기계지능과 차별화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여러분들도 느꼈듯이 기능이나 지식은요, 또 인간이 기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완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천재 이세돌이 알파고 리에게 4대1로 패배한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증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는 학생들에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 기대감 속에서 기능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조직과 학교가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이나 기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료를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기능이나 지식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지금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지능이 갖추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 최소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 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래 인재의 선발 기준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미래 인재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기계의 지능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프트 스킬이 될 수도 있고 하드 스킬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기계가 흉내를 내야 낼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은 뭘까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기계를 독일 또는 미국에서 들여왔어요. 그런데 이 비싼 기계를 우리나라의 그 공장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기계를 익히다가 고장을 내면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히게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그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고장내지 않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계와 관련된 지식을 일단 많이 습득해야 되고 그걸 안전하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사전에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사용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혁명 시대에는 기능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많이 학교가 강요하고 그걸 암기하게 하고 그걸 평가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식기술혁명 시대가 됩니다. 자, 산업혁명 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주체가 돼서 기계나 공장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식기술혁명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어떤 뭡니까? 공장이나 기계는 로봇들이 다 바꿔나갑니다. 그럼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살아도 죽지 않는 장수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수명은 길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에너지를 강화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 에너지.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식기술혁명 시대, 컨티뉴어스 코로나 시대에는 마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내 면역력을 키워서 얘가 내 몸을 해치지 못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컨트롤해야지. 이런 또 마음을 강하게 갖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소프트 스킬을 우리말로 제가 표현할 때 저는 마음 에너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제가 소프트 스킬이 강한 사람, 소프트 스킬이 미래 인재 조건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컨티뉴어스 코로나의 시대,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에는 기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마음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능이나 지식은 기계나 인공지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기계지능 또는 인공지능 했는데요. 실은 이것도 지금은 뭐 거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보다도 기계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능에 대응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바로 machine intelligence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구분할 줄 알아도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크게 내용은 4개로 구분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임팩트, 세 번째로는 산업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미래인재인 조건과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에서는 인류 버전 2.0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산업혁명과 의식혁명은 어떻게 다른 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회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컨티뉴어스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와 글로벌화가 후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주춤할 따름이지 앞으로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산업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에서는 백투 더 홈랜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소재로 그래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서는 인류 버전 2.0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끝났는데요. 잠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에 귀국한 막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제주도의 남서해안에 출몰한 돌고래떼를 발견하고 바로 준비된 드론을 띄워가지고 직접 4K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약 3분 정도 되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